예,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전 한암역사박물관장 문재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성곽의 기원과 이성산성이라는 타이틀로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이성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곽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류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위의 불안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이는 부분들이 위에 그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는 호를 먼저 설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목책을 설치하고 그 안쪽에 주거지를 만드는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발전하게 되면은 호나 목책 같은 간단한 시설에서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하고 행정지구를 분리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평지에는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전시 같은 비상시에는 산 위로 옮겨가 가지고 방어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동양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도성 또는 궁성 그리고 왕성 이런 개념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보면은요. 궁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이 살고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조선시대의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그런 궁궐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왕성이라고 또는 궁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성이라고 하면은 현재 한양 도성 안에 사대문 안 같은 경우를 도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성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성 같은 서울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한 외곽 나성이 있지요. 그런 곽성까지 갖춰지게 되면은 이게 도성이 완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초기 국가에서는 이러한 궁성과 왕성, 도성이 합쳐져 있는 아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러한 분리가 뚜렷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성산성은 이게 궁성과 도성 그리고 방어성이 분리되는 그러한 현상이 보여지는 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성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기록상으로 보면은 사기에 고조선의 왕검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기 조선 열전에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태사공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에 보면은 우거가 성이 굳건함에 기대어 가지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나라의 사적이 끊겼다. 이렇게 하면서 우거를 갖다가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고라는 이 부분이 고조선의 왕검성을 갖다가 지칭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여도 동단산 산성이라든가 남성자고성 같은 성곽 유적이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행정과 통치를 하는 평지성 그리고 비상시에 방어하기 위한 산성을 갖춘 양성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지금 집안입니다. 집안에 있는 아래 보이는 압록강변에 보이는 부분이 국내성이고요. 여기 도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빨간 포인트가 지나가는 부분이 압록강입니다. 그리고 압록강변의 평지에 국내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개천을 따라 가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위쪽에 환도산성이라는 산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고구려의 피라미드식 적석총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환도성성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산성자 고성촌 해가지고 거기가 고구려의 적석총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구려는 이것처럼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인 환도산성
갖추고 있는 양성제도를 전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곽에 대해서 지금 먼저 용어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용어를 먼저 익숙해지셔야지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는 이성산성의 여러 가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성곽의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곽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산에 있으면은 산성, 평지에 놓은 거는 평지성, 그리고 평지에 있는데 약간의 구릉에 있는 거는 평산성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산성이라는 개념을 쓰여지는데 현재 그 몽천토성하고 경주 월성 같은 경우가 평산성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을 만든 재료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흙으로 만들었으면 토성, 그리고 돌로 만든 거는 석성, 그리고 돌과 흙을 갖다 섞어가지고 만든 경우가 토석 혼축성이고, 벽돌로 만든 것이 전성이라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축성 재료에 의한 구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사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상으로 이렇게 산 위에 만들어진 성들을 산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의 다양한 형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산성의 종류에는 퇴매식 산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산의 꼭대기 부분을 갖다가 산 정상 부분을 둘러싸고 만들어지는 그 성을 갖다가 퇴매식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오녀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가 초기에 만든 그 산성이죠. 가장 산 꼭대기에 있는 절벽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그 퇴매식 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곡식 산성이라는 거는 산의 정상부뿐만이 아니고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만든 산성을 포곡식 산성이라고 그럽니다. 포곡식 산성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넓은 평지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물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더 장기간 농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 포곡식 산성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는 앞서 그 말씀드렸던 고구려의 국내성과 그 대비되는 환도산성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산성이 그 환도산성입니다. 보면은 그 빨간 테두리 안쪽이 산성인데요. 그 안에 지금 그 계곡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부 가장 낮은 부분이 지금 강하고 연결되고 있고요. 이런 그 형태의 산성을 포곡식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축성 재료로 분류를 하자면은 지금 보시는 부분이 그 토성 성벽을 절개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풍납토성 성벽을 절개한 모습입니다. 보면은 그 성벽 외벽부터 내부까지가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의 그 하단에 존재하고 있는 몽천토성도 명칭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흙으로 만들어진 토성입니다. 토성을 만드는 방법 중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삭토법이라고 해가지고 언덕에 둔덕 같은 걸 깎아가지고 더 그 가파르게 만들어서 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삭토법. 이건 이제 흙을 깎아내서 만드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성토법이라는 거는 적이 침투하기 그 쉬운 부분에 흙을 더 쌓아 올려가지고 만드는 방법. 그건 이제 성토법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판축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흙을 네모나게 하나하나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그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흙을 붓고 그거를 단단하게 다져가지고 쌓아 올리는 방법을 판축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축법을 나중에 성벽을 절개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 세로로 구분이 가고 가로로도 층층이 그 구분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그 성벽을 갖다가 그 판축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토성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발달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로 만든 석성이 있죠. 현재 보시는 거는 지금 그
고구려 산성을 갖다가 복원한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도 다 돌로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벽의 안쪽도 다 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을 다 돌로 쌓은 이러한 형태의 그 성을 갖다가 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 혼축성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요. 지금 그 보시는 성을 보게 되면은 겉보기에는 성벽이 완전히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다 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성이 그 일본에 있는 구마모토 성입니다. 이게 태풍에 무너진 모습인데요. 무너진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겉은 돌로 되어 있지만은 속 채움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은 돌로 되어 있고 안에 속 채움은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토석 혼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성의 종류 중에 하나가 전축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벽돌로 만들어진 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중국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보실 수 있는 서안에 있는 그 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북경에 가면 보실 수 있는 북경성 이런 부분들이 다 벽돌로 쌓은 전축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수원 화성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수원 화성의 이게 돈심이라는 부분인데요. 완전히 다 그 벽돌로 쌓은 그 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6.25 전쟁 이후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성이 지금 그 무너져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겉 껍데기는 다 그 벽돌로 쌓여져 있고 내부 안쪽은 흙으로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현재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벽돌만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중국 여행 가서 보실 수 있는 성들도 대부분 겉은 다 이렇게 그 벽돌로 되어 있고 속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흙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지금까지 보시던 성벽을 쌓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벽을 쌓는 방법 중은 크게가 이제 편축이라는 거하고 협축이라는 거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편축이라는 부분은 경사진 부분에서 한쪽을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그 돌이라든가 흙을 덧대 가지고 한쪽 벽만 그 성을 쌓는 형태입니다. 한쪽만 쌓기 때문에 편축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고요. 협축이라는 거는 평지 같은 경우에 이 성을 쌓기 위해서는 안팎을 다 같은 높이로 쌓아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안팎을 다 같은 높이로 쌓아 올리는 것을 협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이천에 있는 설봉산성입니다. 설봉산성을 지금 그 복원하는, 그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 산 등성이를 깎아내고 그 외부에다가 돌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한쪽 벽면만 그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편축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단한 성벽을 만나게 되고 성을 넘어서기가 어렵지만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통로를 확보할 수 있고 성을 방어하기가 되게 용이하겠죠. 이렇게 쌓는 방법을 편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축의 사례들인데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성벽을 붙여서 만든다. 이런 그 원칙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축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온달선성입니다. 성벽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절벽 상부에다가 그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의 외벽과 내벽이 같이 쌓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의 외벽과 내벽을 같이 쌓아 올리는 방법을 협축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나간 읍성입니다. 이건 평지에 쌓여진 읍성이고요. 평지에 쌓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성벽의 안과 밖을 같이 쌓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협축법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편축과 협축은 성이 어느 위치에 놓여지느냐, 그리고 또 같은 위치에 놓여지더라도 그 성을 쌓는 부분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같은 성에 이 두 가지 그
우측과 편측 두 가지 방법이 섞여서 쌓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협축의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은 성의 바깥과 성의 안쪽이 같은 크기의 성돌로 쌓아 올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거는 성벽의 바깥쪽은 굉장히 높게 큰 돌로 쌓여져 있고 성벽의 안쪽은 상대적으로 공격에서 좀 안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돌들로 쌓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그 하단에 보이는 부분은 성벽의 안까지 다 그 돌로 채운 완전한 석성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은 성벽의 외벽과 내벽은 돌로 쌓고 그 안에 속채움은 돌과 흙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쌓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석 혼축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성벽의 축성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성산성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같이 섞여서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미리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을 공격하게 되면은 또는 성을 그 드나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성문이죠. 성문의 종류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우측 상단에 있는 그 그림이 개거식이라고 해가지고 성벽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성벽이 완전히 열려 있고 거기에 성문을 쌓는 이러한 형태를 개거식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옆에 그 실제 사례는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오녀산성 서문인데 석성이 양쪽으로만 쌓여지고 가운데 성문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죠. 여기에 이제 물루를 만드는 이런 형태이고요.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같은 개거식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성문 위쪽이 이맛돌 위쪽으로 해가지고 돌로 막혀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성문 위쪽이 막혀 있는 형태를 편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는 지금 실제 유적의 사례는 지금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있는 게 이게 그 남한산성에 이런 사례들이 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개거식, 편거식 해가지고 고구려 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그 형태의 성벽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벽을 그 성문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현문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더 그 방어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아까 그 편거식이나 개거식 같은 경우에는 성문을 뚫고 들어오면은 성벽이 그 뚫려지게 돼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분이 성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공격하려면은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이 성벽 위에 매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금산에 있는 백령산성 남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현문식 구조는 신라가 많이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문식의 그 성벽이 발굴이 되면은 전부 다 이거는 신라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백제는 그 현문식 성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금산에서 2004년에 그 백년상선을 발굴했는데 현문식 성벽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백년산성의 내부에서 그 발굴된 유물들은 전부 다 백제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년산성이 백제의 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 학계에서 커다란 그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백년산성 남문이 발굴됨으로 해가지고 백제에서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현문식 그 성문이 쓰여졌다. 이러한 그 증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그 이성산성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성문인데요. 이건 이제 언문식이라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이 없습니다.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성벽과 성벽 사이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하는 사람은 이 계곡 성과 성 사이로
이 성과 성 사이 요 부분으로만 그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방어하는 측에서 양쪽 성벽 위에서 그 방어를 하면은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성벽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사부리 성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그 백제계통의 성에서 발굴이 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강의의 그 핵심이 되는, 그럼 도대체 왜 이성산성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산성은 그 하남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검단산에서 그 내려다본 하남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한강이 보이고 멀리 지금 그 송파 지역까지 한눈에 다 바라보이고 강 건너로는 구리까지도 다 한눈에 바라보이는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가장 앞부분에 보면은 온조가 북쪽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백제를 세우기 위해서 도성을 세우는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백제 온조가 신하들과 같이 한 산을 올라서 부하악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남의 땅에 대한 그 설명들이 나옵니다. 하남의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남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 큰 강을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아주 그 비옥한 옥택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서쪽은 큰 바다에 의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아주 지리가 험하고 그러한 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도성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 신하들이 이제 제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인 비류는 여기 기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의 비류는 바닷가로 가고 싶어가지고 십신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고, 그리고 그 온조는 십신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 위례성을 쌓고 10명의 신하들과 같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의 이름을 십제라고 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삼국사기에 이제 백제전의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남 땅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형이 나오게 되죠.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동쪽으로는 검단산이라는 큰 산을 끼고 있고 북쪽은 큰 강, 한강에 의해서 막혀 있고 서쪽은 어떻습니까? 서쪽은 큰 바다, 서해 바다에 의해서 막혀 있다. 이제 이 그 백제가 건국을 한 위례성에 어떤 데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기에 그 온조가 처음부터 한강 이남에 자리 잡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온조 전에 그 기록에 보면은 13년부터, 온조 13년부터 나라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들이 나오면은 13년 춘 3월에, 춘 2월이군요. 춘 2월에 할머니가 갑자기 남자아이로 바뀌고 성 안에 호랑이가 쳐들어와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온조의 어머니가 61세에 돌아가십니다. 온조의 어머니가 소선호지요. 소선호가 61세 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낭랑이 말괄과 같이 또 위례성을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하들이 천도를 갖다가 추천을 합니다. 신하들이 이제 그 어디로 땅을, 수도를 옮기는 게 좋은가 하고 살펴보니까 한수, 한강의 남쪽 땅에들 갖다 살펴보니까 토양이 비옥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큰 산, 서쪽은 바다에 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아주 그 비옥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다 하고 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 7월에
한산 아래에다가 책을 세운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책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책은 목책 같은 그런 부분들, 성을 쌓기 전에 먼저 만들어지는 가장 초보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한 그 책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려성에 있던 성민들을 갖다 먼저 옮깁니다. 7월에. 그리고 8월에 마한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천도를 하겠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마한 왕에다가 알리고요. 그리고 나라의 경계를 폐하의 남쪽, 그리고 웅천, 서쪽으로는 대해, 동쪽으로는 주양까지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백제의 땅입니다 하고 알리죠. 그 다음에 7월에 위례 사람들을 불러서 한산 아래에다 입책을 세우고 옮겨놨죠. 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9월 달에 먼저 선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14년 춘 정월에 천도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삼국사기에 한수의 북쪽에 있던 위례성을 한수의 남쪽으로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지금 하남시가 위치하고 있는 게 백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기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그 한산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그 지리지인 신중훈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은 약정사가 한산에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정사라는 곳을 찾으면은 한산이라는 그 기록에 나와 있는 한산이 어떤 산인지를 알 수가 있다 해가지고 약정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하남에서 그 제야사학을 하시는 분이 하남을 조사를 하다가 지금 그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약정이라는 명문이 쓰여 있는 기와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정하고 그 명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발견하게 되면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산이 하남 지역에 있구나 라는 그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한산이라는 지명은 그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정약용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산정약용이 아방강역고 우리나라 지리지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에 이제 온조의 옛 궁성이 본래 광주의 고읍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남의 위례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남시에 있던 춘궁동이 백제의 도읍지라고 하는 최초의 주창자가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삼국 사기에 나왔던 그 부분을 정약용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삼국사기에 나왔던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끼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검단산이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큰 한수를 끼고 있다는 그 한수가 두미강 또는 도미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한강을 부르는 백제 사람들의 용어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한수가 한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기 아래에 광주 고읍이 있고 여기에 궁천이 있다. 그래서 하남 온조가 북쪽의 하북 위례성에서 천도를 한 하남 위례성이 바로 현재의 하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가장 최초의 학자가 다산정약용입니다. 이 한산이라는 부분이 언제 또 기록에 나오냐면은 근초고왕조에 다시 나옵니다. 근초고왕 때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기록인데요. 근초고왕 24년입니다. 근초고왕 24년 9월에 고구려 왕인 사유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끌고서 치양을 쳐들어옵니다. 먼저 이제 고구려가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초고왕이 태자를 보내가지고 급격을 해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수급을 취하고
여러 그 포로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11월에 한수의 남쪽에서 열병식을 합니다. 열병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기치를 황색의 기치를 썼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이 황색이라는 거는 황제만 동양에서는 쓸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근초고왕 때는 백제가 거의 황제를 표방할 정도로 아주 전성기고 강성한 국가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다시 26년에 고구려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폐하에서 쳐들어온 고구려 병들을 급격을 해가지고 물리치고 태자와 같이 정병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 평양성까지 쳐들어 올라갑니다. 고구려 평양까지 쳐들어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와중에 고구려 왕인 사유가 요즘 유탄이라 그러죠. 유실, 활에 맞아가지고 전사하게 됩니다. 왕을 죽였다는 것은 백제가 이겼다는 얘기죠. 평양까지 쳐들어가서 백제를 이겼는데 그러면은 그 백제가 평양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뒤에 기사가 되게 재미있는데요. 뒤에 기사를 보면은 고구려 왕을 죽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왕이 군사를 이끌고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자마자 근초고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도읍을 이도한산이라고 해가지고 도읍을 한산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와의 그 여러 번에 걸친 전쟁의 와중에 평양까지 쳐들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고구려의 왕을 갖다고 고국원왕이죠. 그래서 사유는 이제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전공을 얻기는 하지만은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은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반격이 두려운 겁니다. 평양까지 쳐들어 올라가서 이기기는 했지만은 그 승세를 계속 적의 중심지에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퇴각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행동이 뭐냐면은 도읍을 한산 쪽으로 산 위로 옮기는 거예요. 산 위로 옮긴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평지성과 산성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방어에 유리한 그러한 산성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나오는 게 한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그 고고학적으로 연구된 백제의 도성, 아까 제가 도성의 개념은 궁성의 개념하고 보다 좀 더 넓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백제의 중심지에 있는 유적들을 보게 되면은요, 현재 가장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게 강변에 놓여진 이 풍납토성이 있고요. 그 뒤쪽에 몽천토성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강가에 붙어 있는 데다가 거의 몽천토성을 평지성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두 성이 다 완전한 평지에 놓여져 있죠. 그렇다면은 이도 한산이라고 했을 때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성이 어떤 것이 필요하겠느냐? 쭉 와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9번, 요 부분이 이성산성에 놓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성산성에 산줄기를 따라 쭉 올라가면은 10번으로 보여주는 이 부분이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 갔던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주장성이라고 갖고 신라 문무왕 때 쌓여졌다는 그 기록들이 고고학적으로 최근에 밝혀졌었죠. 그렇다면은 남한산성을 이도한산이라고 했을 때 한산에다 만든 성으로 판단하기엔 조금 아직까지는 고고학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유력한 성은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성산성, 이 부분이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와 전쟁 와중에서 평양산까지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이후에 고구려의 대대적인 반격을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성을 갖다가 산성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급하게 쌓은 그런 방어성이 이성산성의 가장 시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일단은 먼저 그 전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성산성은 현재 그 사적 42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적입니다. 이성산성의 문화재적 가치는 국가에서도 이미 인정을 한 상태이고요. 형태는 아까 그 산성의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퇴매식과 포곡형이 있다 그랬는데, 포곡형 산성입니다. 포곡형 산성으로 계곡부를 포함하고 있는 산성이고요. 성벽의 높이가 현재 남아있는 게 4m에서 5m입니다. 근데 이제 복원을 하게 되면은 7m 이상 되는 높이까지 성벽이 쌓여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성벽의 둘레는 약 2km에 가깝습니다. 1925m, 약 2km에 가깝고, 성 내부 면적이 15만 5천 입방미터인데, 제곱미터인데, 이게 약 3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 성벽의 둘레와 면적이면은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그 산성 중에서는 가장 커다란 규모의 산성에 포함이 됩니다. 삼국시대 대부분의 그 산성들은 이거보다 그 규모가 한 절반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게 표준형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이 이성산성은 처음부터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풍납토성, 몽촌토성 같이 아까 보시면은 지형도에서 그 위성 사진을 보신 것처럼 삼각형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삼국시대의 한강유역을 그 방어하는 대표적인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그 성입니다. 위치는 아까 위성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시야가 좋고요. 강북에서 누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한눈에 적병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한눈에 보여지고, 한강이라는 천혜의 방어성 형적인 해자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약용을 비롯하고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백제의 도읍지, 백제의 하남 위례성이 이쪽일 것이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남 위례성은 1986년부터 지금 30년이 넘게 현재 14차례가 그 발굴조사가 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조사가 하나의 산성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이 안에서는 성벽뿐만이 아니고 장방형 건물지, 그 다음에 여러 다각형 건물지가 나오면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요. 팔각형 건물지, 구각형 건물지, 12각형 건물지, 이렇게 그 다양한 형태의 건물지들이 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유적. 그 또한 중요한 게, 이 산성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물을 가두었던 이 저수지를 갖다가 발굴을 했는데, 그 안에서 목관이 많이 출토가 됐고요. 그리고 철로 만든 철제마, 그 다음에 기와, 여러 가지 다양한 유물들이, 여기에는 지금 한 3,300점 정도 이렇게 출토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13차, 14차 발굴해서, 추가된 수량이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약 4,000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산성의 전체 규모를 디오라마로 만든 겁니다. 이걸 만든 지도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고요. 실제 현재 발굴조사라든가, 현재 실측 기술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요 디오라마하고는 약간 좀 형태가, 성벽의 형태는 좀 바뀌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이 남문 부분입니다. 남문 부분은 협축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문, 그리고 이쪽 부분이 동문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동문과 남문 그리고 서문 요 세 군데 문지는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문지는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는 확인을 안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장방형 긴 건물들이 있고 탑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다각형 건물들이 이렇게 발굴들이 돼서 지금 저희가 형태를 추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나온 물을 사용하기에 저장하는 저습지 유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성산성의 성벽입니다. 지금 보면은 1차 성벽과 2차 성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외부에 있는 2차 성벽입니다. 아랫부분의 성벽은 지금 형태가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성벽의 모양이 살아있죠. 그 뒷부분은 이제 바깥 성돌들이 빠져나가고 안에 속 채움 돌들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남문지를 발굴할 때 그 발굴 현장을 사진 찍어 놓은 거고요. 현재는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위에 부분은 다 흙으로 다시 덮고 잔디를 식재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에 그 성돌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성돌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바깥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빨처럼 바깥은 아주 고르게 잘 다듬어 놓고 안쪽으로는 쐐깃돌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속체움돌들이 또 쐐깃돌처럼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뭐냐면은 이 성을 허물기 위해서 바깥에서 충격을 강하게 쾅 하고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돌이 더 안쪽으로 깊숙하게 박혀 들어오겠지요. 굉장히 견고하게 쌓은 석성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균일하게 성벽 외벽을 핥고 안쪽도 다 돌로 채운 그러한 형태입니다. 제일 안쪽도 보시면은 흙하고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발굴을 해보면은 지금 이 바깥에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다 돌로만 쌓은 그러한 성입니다. 1차 성벽과 2차 성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1차 성벽입니다. 이 부분이 2차 성벽이고요. 2차 성벽의 안쪽으로 3, 4m 안쪽에 거의 80도 이상 되는 굉장히 급경사, 아주 거의 수직에 가깝게 고르게 쌓았고 그 돌의 면도 장방향 돌들을 갖다가 잘 다듬어 가지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린 이러한 성벽이 있습니다. 이게 1차 성벽입니다. 가장 먼저 쌓아진 성벽이고요. 요 보시는 부분은 성벽 성 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내기 위한 배수구입니다. 이러한 1차 성벽을 덮고서 3, 4m 바깥에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차 성벽에 기대 가지고 성벽을 하나 더 쌓았죠. 이렇게 바깥에다가 2차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한 번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1차 성벽을 쓰다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1차 성벽이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낙후가 됐거나 노후가 됐거나 하니까 그 바깥면에다가 다시 2차 성벽을 한 번 더 쌓아가지고 사용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한 그 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성벽을 쌓는 이 성벽을 쌓는 방식과 2차 성벽을 쌓는 이 성벽을 쌓는 방식이 성돌을 다듬는 방식이라든가 성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성벽을 쌓은 사람들과 2차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한 그 발굴 기관에서는 같은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전공을 한 그 일부 그 전공자들은 이거는 그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기에 쌓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산성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언제 이 산성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 산성을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30년 넘게 발굴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견이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신 게 1차 성벽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2차 성벽입니다. 성벽을 쌓은 방식이라든가 성벽을 다듬은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지요. 아까 앞에서 보신 1차 성벽은 90도, 거의 80도가 넘는 굉장히 수직으로 가깝게 쌓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건 2차 성벽입니다. 2차 성벽은 돌 표면을 더 둥글둥글게 옥수수알처럼 잘 다듬었고요. 그리고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 뒤물림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의 각도가 60도에서 70도 정도로 1차 성벽보다는 좀 더 완만해집니다. 성벽 하나, 성돌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다듬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1차 성벽과 2차 성벽을 쌓는 방식을 도면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도면에 보시면 1차 성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지금 돼 있죠. 뒤체음 돌로 자연 경사면을 일단 경사면을 니은자로 깎아낸 다음에 성벽을 쌓으면서 뒷부분도 지금 황토색으로 돼 하지만은 여기가 다 돌입니다. 돌로 이렇게 다 차곡차곡 뒤체음을 같이 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1차 성벽을 먼저 쌓고 최소한 6.5m에서 7m 이상 되는 높이로 성을 쌓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기가 지난 다음에 약 3.8m에서 4m 정도를 바깥으로 빼내 가지고 다시 2차 성벽을 쌓는데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1차 성벽보다는 약간 더 기울어 가지고 약 22도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60도에서 70도 정도 경사입니다. 요 경사를 져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 뒤도 마찬가지로 여기 황토색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요 부분이 다 돌로 채워진 겁니다. 돌로 채워서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1차 성벽을 쌓아서 샀던 사람들과 2차 성벽을 쌓던 최소한 2번 정도 이 성은 다시 재건축된 성이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이후에 한 번 더 대대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최소한 3번 정도 큰 공사를 한 성이라는 게 발굴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동문지입니다. 동문지를 발굴했을 때 모습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문입니다. 성벽을 위해서 지금 찍은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로 보이는 부분이 1차 성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차 성벽입니다. 1차 성벽과 떨어져 가지고 2차 성벽이 만들어졌고요. 1차 성벽의 성문입니다. 현재는 문을 놓기 위한 확석이 있는데 이 간격이 약 3.8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표준 사이즈인데요. 삼국시대 때 신라성들의 가장 표준적인 사이즈입니다. 성문입니다. 근데 이 성 같은 경우에는 3.8m 규모의 성문이 있기 전에 한 번 더 약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성문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도 큰 사이즈의 성문이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성문을 공사를 할 때 성문 사이즈를 절반 정도로 줄여 가지고 성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의 성문은 지금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백제의 현문식 성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성문은 현문식입니다. 사다리를 놓고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형태의 성문입니다. 이성산성의 동문을 발굴을 하면서 문이 현문식 문이 나왔기 때문에 신라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시까지의 고고학적인 조사에서는 신라성에서만 현문식 성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성은 신라가 만든 성이다. 그래서 이성산성이 신라의 성이라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로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2004년에 금산에 있는 백년산성을
이 백제가 만든 백녀산성을 발굴하면서 거기에서도 현문식 이 성문의 구조가 발굴이 되면서 백제도 현문식 성문을 사용을 했다라는 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현문식 성문 하나만 가지고 신라성이다, 백제성이다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현재까지는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동문을 갖다가 발굴 이후에 복원한 형태입니다. 이제 동문에서 바라본 부분, 동쪽입니다. 동쪽의 풍경이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검단산입니다. 동쪽에 큰 산을 끼고 있다. 그리고 요 앞에 아파트 앞쪽으로 흐르는 게 한강입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최근에 작년과 재작년 그전까지 3년 정도에 걸쳐서 13차, 14차 발굴이 있었습니다. 13차, 14차 발굴은 서문에 대한 발굴이 있었습니다. 서문지를 발굴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안쪽에 보이는 요 성벽, 요게 1차 성벽입니다. 1차 성벽이 아주 곱게 잘 남아있는 게 나왔고요. 거기에서 3m에서 4m를 떨어뜨려 가지고 2차 성벽이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성벽과 여기 1차 성벽과 2차 성벽이 만들어진 거는 앞에 보신 동문지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문도 현문식입니다. 현문식으로 똑같은 현문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문을 만들기 위한 확세도 똑같이 나왔고 가운데 배수를 하기 위한 암거식 배수살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동문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문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재는 3.8m 정도의 성문이 남아 있는데 그 이전에 약 2배 정도 사이즈의 성문이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1차 성벽, 2차 성벽 해가지고 2차례 정도의 큰 공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 번에 더 공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동문에서도 확인이 되긴 했지만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이 서문 조사에서 지금에 보시는 요 부분이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 평면에서 보셔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으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다락문식, 현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통해서 놓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굉장히 편한데,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평상시에 여기서 어떤 행정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드나들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오갈 때마다 사다리를 갖다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다리를 놓지 않고 이 성문을 드나들기 위해서 등성길을 만듭니다. 경사길을 만들어서 이 성벽의 이 높이에다 맞춰버립니다. 그 등성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등성로가 만들어지는데 이 등성로가 1차 성벽이나 2차 성벽보다 늦게 3번째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등성로를 발굴하는 과정에 이 안에 쓰여진 돌들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해보니까 1차 성벽에 만들 때 썼던 돌뿐만이 아니고 2차 성벽을 만들 때 썼던 돌까지 여기서는 같이 쓰여집니다. 결국은 1차 성벽이나 2차 성벽보다 늦은 시기에 이 등성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 되죠. 자,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성산성을 제일 처음 만들 때는 문이 현문식, 전쟁의 방어에 유리하게 현문식으로 만들고 문의 사이즈가 컸습니다. 문의 사이즈가 큰 현문식, 그리고 성벽도 거의 수직에 가깝게 만들었고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 성의 바깥면에다가 2차 성벽을 쌓고 문의 사이즈도 절반 정도로 줄입니다.
성문의 사이즈를 줄인다는 것은 이 성문이 최소한 한 번 정도 뭔가 망가지거나 흐트러지거나 건물이 무너져야지 사이즈를 줄이겠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차로 만들어서 쓰는 기간, 2차로 만들어서 쓰는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실제 산성으로서의 기능을 한 거고요. 맨 마지막에 세 번째는 산성, 방어성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행정을 위한 용도로 쓰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귀찮으니까 아예 산성을 오르기 위한 비탈길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성은 최소한 1차, 2차, 3차까지 성벽을 고쳐 쌓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됐고, 그리고 이 성의 용도도 처음에는 방어를 목적으로 만든 성이었지만은 나중에는 행정을 위한 또는 다른 용도를 위한 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3차 발굴된 이 13차, 14차 발굴된 이 서문지와 그 다음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동문지입니다. 두 개를 갖다가 도면을 합쳐놓은 모습입니다. 거의 쌍둥이로 보일 정도로 정확하게 겹쳐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동문지를 만들 때 공사를 했던 사람과 이 서문지를 만들 때 공사했던 사람들이 같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언제 같은 집단이냐? 문을 줄여서 쌓을 요 시기. 문의 사이즈가 한번 줄었다 그랬죠. 문의 사이즈를 한번 줄일 요 시기에는 최소한 같은 사람들이 이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또는 같은 설계도를 놓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성산성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건물지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국악 건물지입니다. 국악형의 건물지를 발굴한 다음에 현재 지금 복원을 해서 덮어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을 건물이 과연 어떤 형태의 건물이 있었겠느냐, 이거를 갖다가 복원을 해보니까 현재 이런 형태의 최소한 2층 정도 건물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발굴단에서 이제 그려본 거고요. 이런 형태의 건물이 성의 내부에 있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장방형 건물지입니다. 주춧돌들이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주춧돌들이 쭉 길게 놓여져 있고요. 요 형태는 장방형의 건물이 놓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원을 한 형태가 이러한 형태입니다. 뒤쪽에 국악 건물지가 있고 앞쪽에 장방형의 건물지가 놓여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주춧돌들의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게 궁궐이라든가 아니면은 주거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기에는 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창고나 이런 용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게 현재 발굴단의 의견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일본 구마모토 현에 있는 기쿠치 성입니다. 기쿠치 성에서 지금 이성산성에서 나온 것 같은 국악 건물지의 형태가 발굴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성산성 와서 보고 국악 건물지 복원 도면도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가서 자기들은 이렇게 3층 건물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본 기쿠치에서 어떤 형태의,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기서도 장방형 건물지가 나왔습니다. 그 장방형 건물지를 일본 스타일로 지금 복원을 해놓은 형태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복원을 하지 못하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주춧돌만 노출시키고 잔디로 덮어놓은 형태지요. 예.
아까 그 주춧돌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놓여져 있는 형태, 그 형태를 지금 창고로 복원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주춧돌의 기능이 기둥의 기능보다도 이렇게 저 밑에 난간석의 기둥 형태로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공중으로 떠 있는 이런 그 형태의 창고라든가 아니면은 경복궁에 있는 경유로처럼 그런 누각의 형태, 이거 더 끌어올려 가지고 누각의 형태로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의 상부는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양한 연구와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복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다양한 그 상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복원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본의 그 기쿠치 성입니다. 여기는 석성이 아니고 토성입니다.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인 성의 평면이 어떻게 보시면은 이성산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쿠치성이 재미있는 게 이 기쿠치성을 만든 사람들은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 출신의 달솔들, 백제 출신의 귀족들이 와서 이 성을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기쿠치 성에 있는 국악 건물지라든가 장방의 건물지, 이 성, 이런 게 백제의 기술이 들어와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의 내부에 있는 다양한 그 건물지들, 이런 형태들이 이성산성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학술대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까 보여드린 일본의 그 3층으로 만들어진 국악 건물지를 그 발굴한 형태입니다. 이성산성은 돌로 된 주춧돌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이제 돌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땅에다 기둥을 심는 형태의 굴립주 형태라거든요. 구멍을 파서 기둥을 세운다. 그래서 굴립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굴립주 형태의 이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이 국악형이 일본 내에서 안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물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성산성에 이러한 국악 건물이 발굴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남까지 와가지고 이성산성을 직접 답사를 하고, 이성산성을 당시에 발굴했던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김복모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 조언을 구하고, 그때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들었던 아까 보여드렸던 그 2층짜리 도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은 2층보다는 3층으로 복원을 한 게 아까 그 모양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빠르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성산성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됐는데, 굉장히 많은 토기들이 나왔고요. 현재 발굴단에서는 이성산성에서는 신라계 토기들만 나온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성산성이 오랜 기간 이 근초고왕이 고구려와의 전쟁 과정에서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산으로 이도 도성을 옮겨서 만들었던 방어용 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백제의 개의 토기, 그러한 토기들이 발굴이 안 됐다라고 지금 발굴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라계의 토기들이 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제나 고구려계 토기가 나오지 않고 신라계 토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 이성산성은 신라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그 30년 동안 이 이성산성을 14차례에 거쳐서 발굴을 한 그 발굴 기관의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성이 만들어진 위치라든가 성의 아까 그 1차, 2차, 3차에 걸친 성의 대규모 그 보수라든가 이제 그러한 그 오랫동안 성을 사용했던 흔적,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 형태인데요. 일단은
이 성에서 나온 다양한 유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기들은 이성산성에서 발굴된 토기들입니다. 발굴자들은 이 토기들을 다 지금 신라계 토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신라계 토기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백제나 고구려계 토기하고 완벽하게 그 구분이 안 가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그런 토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발굴자들은 전체적으로 신라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토기들은 완벽하게 신라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백제계나 그 고구려계의 요소도 보이는 그러한 토기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서로 토기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견이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이성산성에서 발굴된 다양한 그 시루라든가 이런 토기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이러한 토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대부호, 양쪽에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호들은 어떻게 보면 고구려계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신라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지금 것들은 신라계가 맞습니다. 이건 이제 신라계가 맞는데, 이건 이제 통기신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토기 뚜껑들이고요. 신라계들이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신라 거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서로 이견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신라의 토기, 이 안에서 나오는 이성산성에 나오는 토기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호가 표시되어 있는 토기들이 나옵니다. 네, 이러한 부호 중에 상당히 재미있는 부호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그릇의 밑바닥에 있는 부호인데, 이게 보시면은, 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새 그 음표죠. 샵이라는 음표. 비슷한 형태, 우물정자와 비슷한 형태의 부호가 그려져 있는 명문합이 나왔습니다. 지금 발굴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통일신라 시대다라고 지금 그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게 경주에서 호우총이라는 데서 발굴된 고구려계 청동합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 10번째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왕 시기에 이 청동합을 만들어서 이거를 신라에다가 선물로 준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 표시를 잘 보십시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샵 표시 같은 게 있죠. 앞에 토기에도 보시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같은 형태의 샵이 있죠. 예, 요 표시에 대해서는 최인호라는 소설가가 소설에서도 한번 여기에 그 주목을 해가지고 소설을 쓴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신라 토기 또는 신라계 토기라고만 나온다고 하는 발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성산성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목재, 유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산성에서 안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 나무로 만든 탈입니다.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성에서 이런 탈이 나온다.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이런 탈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용도가 뭔지 몰랐었는데 어르신들이 이걸 보고서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팽이다. 이렇게 제가 그랬고 이때부터 삼국시대 때도 이러한 나무로 팽이를 만들었구나. 이러한 팽이가 우리나라 전통 팽이로서 실제 유물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시기의 팽이입니다. 이러한 팽이도 그 발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목간이란 거는 그 종이가 광범위하게 쓰여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나무를 갖다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지금의 종이처럼 사용한 그러한 그
걸 얘기합니다. 그 목간에 다양한 글씨들이 쓰여지는 목간들도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간지라고 해가지고 연대를 알 수 있는 표기들이 있는데요. 그 표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학자들 간의 시기가 완전히 일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기를 조금 올려보는 학자들이 있고 시기를 좀 낮춰보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들을 올려보는 학자들은 이제 고구려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시기를 낮춰보는 학자들은 이제 신라 쪽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성산성은 이견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형태의 목간들입니다. 이 목간들은 고려 때까지도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성산성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벼루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이제 남쪽 지역이죠. 북한을 제외한 남쪽 지역에서 발굴된 삼국시대의 벼루가 100점이 안 됩니다. 약 90여 점이 발굴이 됐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데가 경주입니다. 신라가 1000년 동안 수도로 삼았던 데죠. 경주에서 약 60점 정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성산성에서 약 30점 가까이가 나옵니다. 결국은 삼국시대의 남한 지역에서 발굴된 벼루의 거의 대부분이 경주와 이성산성 두 군데서 나왔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경주에서 이렇게 많은 벼루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겁니다. 왜? 벼루가 나온다는 것은 문서를 썼다는 거죠. 문서 행정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그러면은 경주는 수도기 때문에 문서 행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월성부터 해고 경주 그 전체 면적에서 나온 게 60점입니다. 근데 이성산성은 이성산성 성 한 군데서만 30점 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성산성이 어느 시기엔가는 방어용 성보다는 행정적인 그런 기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아직 연구자들이 주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나왔는데요. 위에 보시는 부분이 이 두 개가 다 요즘 치면 자입니다. 요즘 이제 줄자 같은 그런 자가 나온 건데요. 위에 보시는 거는 약 29cm 정도, 30cm가 조금 안 되는데 요거는 당나라 시기의 자의 당척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시기의 가장 표준적인 자입니다. 요게 이제 한 척을 약 30cm, 약 29cm로 하는 당나라 시기의 가장 표준적인 척도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부분이 처음에는 용도를 몰랐었는데 복원을 해보니까 눈금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다. 근데 이 자의 사이즈는 사진상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여기 보시는 대로 약 36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자가 3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사용했던 고구려 척이라는 게 문헌 기록상으로만 있었습니다. 고구려 척, 자기 나라가 스스로의 이 도량형을 쓴다는 것은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가 미터법, 야드법 이렇게 몇 가지를 쓰고 있는데 미터법은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 이 척도를 갖다가 보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준 척도가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가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국가의 역량이 강성하고 그 표준척이 얼마큼 많은 지역에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판도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구려 척이 쓰여진 지역을 보면은 기록상으로 고구려뿐만이 아니고 백제, 신라 외까지도 고구려 척을 썼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척인 35점 몇 cm, 약 36cm로 만들어진 건물이라든가
유물들, 탑들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요. 앞에 보셨던 그 국악지, 그 국악지 같은 경우에도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고구려척을 사용했을 때 정확하게 추출돌들의 강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에서 나온 몇몇의 건물들은 고구려척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당척은 언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냐? 이 당척을 공식적으로 신라가 사용하는 것은 문무왕식입니다. 서기 620년 이후에 문무왕이 공식적으로 당척을 나라의 표준척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은 문무왕 이전 시기의 신라는 고구려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성산성이 신라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성산성의 초축 시기로 추정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진흥왕이 백제와의 나제 동맹을 깨고 한강의 남쪽 하류 지역까지 뺏은 다음에 신주를 만들면서 성을 쌓았다. 그래서 신주를 만들 가장 첫 번째 성이 이성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결국은 진흥왕 때 신라의 초축성으로서 이성산성이 쓰여졌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당시의 척도는 고구려척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이성산성 안에서는 고구려척과 당척 다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이성산성은 고구려척을 쓸 때 만들어졌던 시기가 있고 당척을 쓸 때 만들어진 시기처럼 오랜 기간 동안 쓰여져야 되는 건데, 기록에 보면은 이 신주가 한강 남쪽에 있었던 시기는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랬다가 바로 한강의 북쪽에 북한산주를 만들면서 신주의 치소가 한강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다 거기에 5년 정도밖에 안 있다가 남천주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천 지역인 한강의 남쪽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그 이후에 문무왕 시기인 서기 670년 정도에 주장성이라고 현재의 그 남한산성을 갖다가 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성산성이 남아있던 시기에 그 주장성, 남한산성을 쌓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성산성이 지금 신라 쪽의 초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역사적인 흐름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성산성을 아까 성벽에서 보신 것처럼 3차례의 대규모 공사가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성인데, 실제 신주의 움직임이라든가 주장성이라거나 남한산성을 쌓는 그 시기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쓰여지고 폐기가 된 그런 성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다양한 이 고구려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척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고구려척이 실물로서 발굴된 거는 지금 이성산성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기록상에 있던 자가 여기서 발굴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이성산성의 중요한 유물은 지금 보시는 이 요고라고 하는 이 장구입니다. 일종의 장구인데요. 요게 지금 그 발굴된 거를 복원한 거고요. 요거는 실제 사용 당시의 모습을 지금 그 복원한 형태입니다. 이 요고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표현이 됐냐면은 고구려에 가시면 집안에 오회분에라는 그 고구려 고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벽화에 보시면은 요렇게 천신이 연주하는 가슴에 달고 연주하는 요 장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똑같지요. 이렇게 벽화상에만 보이던 삼국시대의 악기가 이성산성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 요고도 물론 그 삼국시대의 이 요고 악기로는 이성산성에 발굴된 게 유일합니다. 여기밖에 안 나왔어요. 이성산성에 발굴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성산성 안에서 발굴된 건물지라든가 유물들 중에
군사성의 품격을 넘어서는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각형 건물지 같은 경우에 국악은 기본적으로 그 완성된 수라고 보기 때문에 전통사에서는 하늘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형 건물지의 용도로 발굴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국악형 건물지는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건물이다. 그리고 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대의 제사라는 거는 음악과 무용 이게 같이 갑니다. 요즘에 그 문묘제략이란가 종묘제략 같은 거 할 경우에도 한쪽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 옆에서 일모라고 하는 무용을 합니다. 이 음악과 무용이 같이 따라가는 거는 동양에서 전통시대에는 가장 기본적인 배치고요. 더구나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왕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황제 국가에서는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왕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천신에게 제사 지낸다 그러면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성산성 내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다각형의 건물들이 나오고 그러한 제사와 연관이 되는 이런 요고 같은 중요한 유물들이 나온다. 그 얘기는 이 이성산성이 특정 시기에는 군사성이 아니라 왕이 직접 거주하고 왕이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성산성이 근초고왕 때 이도환산이라는 그 기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성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하나의 축이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14차례에 걸쳐서 이성산성을 발굴할 발굴단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초기에는 백제의 성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 발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에서 나오는 유물들, 특히 토기들이 본인들이 분류하기에 백제나 고구려의 토기들이 안 보인다. 그리고 전부 다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신라의 토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산성은 신라가 쌓고 신라가 쓰다가 신라가 폐기한 신라 이후에 아무 유물이 안 나오거든요. 고려나 조선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쌓고 신라가 쓰다가 신라가 폐기한 그 안에는 백제나 고구려나 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한 성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그 발굴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산성은 아직까지도 삼국시대의 한강 더구나 백제의 위례성, 백제의 수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언제 누가 쌓고 어떠한 용도로 이 성을 활용을 했고 이 성에서 나오는 이 다양한 유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도 아직까지 다 연구가 안 된 굉장히 미스테리하면서도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를 모두 품고 있는 중요한 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산성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상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그 쇠로 만든 말입니다. 말은 다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하늘에다 말을 공납을 할 때는 이렇게 다리를 다 부러뜨려서 공납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거는 석경입니다. 돌로 만든 거울. 그리고 맨 밑에 보시는 거는 전뼈입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상형문자 할 때 복골로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은 뼈로 점을 쳤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제사 관련 유적들도 유물이나 유적들은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토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목귀도 나오고 가면도 나오고 자도 나오고 거기에 또 악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당시 사람들이 갖고 놀던 나무로 만든 팽이도 나오고
이러한 다양한 철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물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위성 사진입니다. 이성산성에서 봤을 때 한강이 한 번에 다 북쪽으로 다 조망이 되죠. 어디든 다 뚫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평지성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든가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대에 만들어진 남한산성이 있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이성산성에서는 백제 유물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 지금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성산성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진 이 남한산성을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2세기에서 3세기 때 백제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성산성에서 백제 유물이 안 나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그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성산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백제의 도성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고 백제의 역사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그리고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의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산성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산성을 잘 지키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